여기 2026년 대한민국 반도체 수출 세계 1위, 조선 수주 세계 1위, K 콘텐츠는 전 세계를 열광시킵니다. 1인당 GDP는 3만 5천 달러를 넘어섰고 이 작은 나라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안전한가요? 경제는 강한데 왜 불안한 감각은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 중국 대륙에 놀라울 정도로 지금의 한국과 닮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송나라. GDP는 당시 전 세계의 30%, 세계 최초의 지폐를 발행하고 인쇄술과 나침반을 발명했으며 수도 항저우는 인구 100만이 넘는 세계 최대 도시였습니다. 경제는 세계 최강. 그러나 결국 역사에서 사라진 나라.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닮음 속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려 합니다. 대한민국은 과연 송나라의 길을 걷고 있는가? 먼저 경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송나라는 역사학자들이 상업혁명이라고 부를 만큼 당시로서는 믿기 힘든 수준의 경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지폐교자, 어음과 신용거래, 해상 무역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1000년 전 이미 자유무역과 금융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반도체, 스마트폰, 자동차, 조선.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내수 시장이 작은 이 나라가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된 이유는 단 하나, 세계 시장을 뚫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2026 반도체 수출 중심 경제 수출 의존도 약 40% 글로벌 공급망 핵심 위치. 송나라 960년부터 1279년까지 교역 해상 무역 중심 경제 당시 세계 GDP의 약 30% 실크로드 해상로 장악. 두 나라 모두 세계 경제의 중심에 있었다. 그리고 두 나라 모두 그 번영이 얼마나 취약한지 몰랐다. 송나라의 수도 항저우, 인구 150만, 당시 유럽 최대 도시의 10배가 넘는 규모였습니다. 모든 상업, 행정, 문화가 이 한 도시에 집중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서울을 빼면 무엇이 남습니까?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의 절반이 몰려 있습니다. 대기업 본사, 병원, 대학, 미디어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집중 구조는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말합니다. 한 곳에 모든 것이 몰릴 때 그 한 곳이 흔들리면 전부가 흔들린다고. 대한민국 2026 서울 수도권의 인구 50% 집중 경제 행정 문화 수도권 편중 지방 소멸 가속화. 송나라 960년부터 1279년 항저우의 행정상업 집중 변방 군사력 공동화 수도 함락 국가 붕괴. 송나라의 또 다른 문제는 토지 집중이었습니다. 부유한 관료와 대지주들이 토지를 사들이면서 일반 농민들은 땅에서 밀려났습니다. 경제는 성장했지만 그 열매는 소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으십니까? 서울 아파트 한 채가 10억, 20억.
젊은 세대는 아무리 일해도 집을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산 격차는 소득 격차보다 빠르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의 과실이 고르게 퍼지지 않을 때 사회는 안으로부터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 경제 파트를 마무리하며 이 한 문장을 기억해 주십시오. 경제가 강하다고 해서 국가가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송나라는 과거제를 완성한 나라입니다. 글을 읽고 글을 외우고 글로 시험을 보아야만 나라의 관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결정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수능과 무엇이 다릅니까? 11월의 그 하루. 그 한 번의 시험이 어떤 대학에 가고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삶을 사는지를 결정한다고 많은 분들이 느끼십니다. 대한민국 2026 수능 대학 취업 결정 사교육비 세계 최고 수준 인서울 계층 사다리 송나라 960년부터 1279년 과거제 관직 결정 수도의 학원과 집중시험 합격 계층 이동 1000년이 지났는데도 이 구조는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시험 하나로 인생을 결정하는 사회는 경쟁을 낳고 경쟁은 불안을 낳는다. 송나라의 지배 원리는 문치주의였습니다. 군인보다 학자가 높고 무기보다 붓이 귀했습니다. 과거에 급제한 문관 엘리트들이 나라를 운영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부패를 줄이고 행정 효율을 높이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부작용도 함께 만들어냈습니다. 군사를 경시하는 문화, 무인을 천대하는 사회, 그리고 점점 약해지는 국방력.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의사, 변호사, 대기업 임원 이 직업들이 사회적 존경을 받습니다. 군인, 경찰, 소방관은 어떻습니까? 물론 많은 분들이 존경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 직업을 자녀에게 권하십니까? 엘리트는 펜으로 나라를 다스리려 했다. 그러나 펜은 칼 앞에서 무력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유사점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나라는 역사적으로 전쟁이 아닌 내부 인구 구조 변화로도 약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높은 교육비, 늦은 결혼, 도시 집중, 아이를 낳기 어려운 사회 구조. 2026년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0.7명대.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성인이 되는 20년 후 이 나라는 지금보다 훨씬 적은 사람들이 훨씬 많은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경제는 성장했는데 왜 아이를 낳지 않는 걸까요? 그 답은 이미 1000년 전 송나라가 보여주었습니다.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삶이 너무 고단하면 사람들은 미래를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능력 있는 개인은 늘어났지만 사회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경제도 강하고 문화도 찬란했던 송나라가 결국 왜 멸망했는지. 그 핵심에는 군사력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송나라는 군사 지휘권을 문관이 갖는 독특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군인이 쿠데타를 일으킬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안보를 정치적으로 통제하려다 보니 정작 전쟁이 나면 싸울 수 있는 군대가 없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군사비보다 문화와 행정에 예산을 쏟아부었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도자기, 세련된 그림, 정교한 관료 시스템 하지만
국경을 지킬 병사는 부족했습니다. 대한민국 2026 GDP 대비 국방비 약 2.5에서 2.8%. 한미동맹 의존 구조 심화. 안보보다 경제 우선 인식. 송나라 960년부터 1279년 GDP의 상당 부분을 외교적 조공에 사용. 군사보다 행정문화에 투자. 군 지휘권 문관이 장악. 송나라는 군사력 대신 돈으로 평화를 사려 했습니다. 북쪽의 요나라, 금나라에게 매년 막대한 비단과 은을 보내며 전쟁을 피했습니다. 이것을 조공 외교라고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전쟁을 피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것은 두 가지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첫째, 국가 재정이 소진되었고, 둘째, 주변 강대국들이 송나라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026년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보십시오. 북쪽에는 핵을 가진 북한, 서쪽에는 지위로 성장한 중국, 동쪽에는 재무장을 강화하는 일본, 그리고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분담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지는 미국. 우리는 이 구도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왔습니까? 경제력은 키웠습니다. 외교도 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에 대해서는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해 왔습니까? 경제력은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방패는 따로 존재해야 합니다. 결국 송나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나라에는 돈으로 평화를 샀고 금나라에게는 수도 카이펑을 빼앗겼으며 마지막에는 몽골의 쿠빌라이 칸에게 완전히 정복되었습니다. 1279년 마지막 황제를 태운 배가 바다로 도망치다 침몰하면서 319년을 이어온 송나라는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경제 1등 국가가 군사 앞에서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 채 한 세기도 되지 않았습니다. 번영은 위기를 잊게 만든다. 그리고 그 망각이 가장 위험하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직접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한국 현대사의 가장 극적인 변화를 직접 살아오셨다고 생각합니다. 보릿고개를 기억하시는 분, 70년대부터 80년대 경제 성장의 주역이셨던 분, 88 서울올림픽을 보며 눈물 흘리셨던 분, 그 경험이 바로 진짜 국제 감각의 뿌리입니다. 단순히 뉴스를 많이 보는 것이 국제 감각이 아닙니다. 직접 부딪히고 버티고 살아남은 경험이 진짜 통찰을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 관점입니다. 경제가 강하다고 나라가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것. 송나라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GDP 순위가 높다고 해서 그 나라가 전략적으로 강한 것은 아닙니다. 베네수엘라는 한때 중남미 최고의 부국이었습니다. 레바논은 중동의 파리라 불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제력은 필요 조건입니다. 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두 번째 관점. 안보는 보험입니다. 보험은 평소에 쓸모없어 보입니다. 비용이 들고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험이 필요한 순간이 왔을 때 그 보험이 없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평화는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유지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로마 격언. 이 말이 전쟁을 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충분한 억지력이 있을 때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관점. 균형 감각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는 어느 쪽 손을 잡아야 합니까? 이것은 단순한 이분법으로 대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미국은 우리의 안보 동맹입니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무역 상대국입니다.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나머지 하나를 잃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송나라는 이 균형에 실패했습니다. 금나라와 손잡고 요나라를 무너뜨렸다가 다음 순간 금나라에게 공격당했습니다. 적과의 동맹, 그리고 배신. 지정학은 냉혹합니다. 균형 감각이란 어느 한쪽에 줄 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강한 나라는 균형을 이해하는 나라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릴 시간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세 가지 길을 보여줍니다. 시나리오 1. 송나라형. 경제는 강하게 유지합니다. 하지만 안보는 동맹에만 의존합니다. 내부 격차는 심화되고 출산율은 계속 떨어집니다. 단기적으로는 번영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결정적인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우리는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송나라가 걸었던 길입니다. 시나리오 2. 균형형 국가. 경제와 안보를 함께 키웁니다. 출산율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합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살립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확실한 균형 외교를 합니다. 어느 나라도 우리를 쉽게 대하지 못하도록.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길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시나리오 3. 로마 후기형.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입니다. 경제 성장의 과실이 극소수에게만 집중됩니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사회 갈등이 격화됩니다. 정치는 분열되고 국론은 통일되지 않습니다. 외부의 위협보다 내부의 균열이 먼저 나라를 흔듭니다. 로마 제국은 게르만족에게 정복되기 전에 이미 내부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한 가지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번영 속에서도 긴장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 경제의 성공에 취해 안보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역사를 아는 세대가 이 사회에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놀랍도록 닮아갑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선택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로마 시대와 대한민국을 비교하는 자료로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